서울은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물들기 시작했고 강남 대로변의 은행나무는 이미 대부분의 잎을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융단처럼 깔린 고요한 펜트하우스 안에서도 뭔가 예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윤지윤은 창가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은 멀리 건너편 고층 빌딩의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44세 여성 CEO, 자신이 세운 프리미엄 원단 브랜드를 강남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자. 외모는 단정하고 우아하며 피부는 관리 덕분에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함 속에는 오직 본인만이 아는 균열이 존재했다. 당신이 떠난 지 벌써 4년째야. 지유는 낮게 속삭이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4년 전 겨울 음주 운전 차량과의 충돌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허무했다. 그 사고 이후 지유는 펜트하우스 꼭대기 층에 자신을 가두듯 살아왔다. 친구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침묵은 귀를 찢을 듯했고 시계 초침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늙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었고 이후엔 외로움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몸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각, 생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성보다 본능에 가까운 감정. 그것은 욕망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살고 싶다는 감정. 누군가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이고 싶다는 감각. 44세의 나이에 찾아온 너무 늦은 사춘기였다. 지유는 거울 앞에 섰다. 호텔 수준으로 꾸며진 드레스룸의 전신 거울 속에는 여전히 세련된 여자가 서 있었다. 미용 클리닉, 육아, 식이 조절.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왔다. 하지만 아무리 표면을 다듬어도 그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은 지울 수 없었다. 이러다 미쳐버릴지도 몰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거울을 돌아섰다. 그날 밤, 지유는 오랜만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차는 벤츠 S클래스. 하지만 목적지는 강남 고층 빌딩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를 몰아 마포구 합정동의 한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엔 그녀가 소유한 작은 건물, 5층짜리 원룸 건물이 있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유는 매달 자동이체되는 월세를 확인할 뿐 그 건물엔 거의 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엔 달랐다. 그녀는 가끔 이유 없이 그곳을 찾았다.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만 오를 수 있는 그 낡은 건물의 5층에 올라서면 서울의 밤하늘이 더 가깝게 느껴졌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어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해할 수 없겠지.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뭔가를 느껴. 건물 옥상에는 작은 텃밭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었다. 누가 심었는지 모를 허브와 화분들이 삐뚤빼뚤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유는 그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기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익숙했다. 몇 번 들은 적 있는 소리였다. 그 방에 사는 학생이 밤마다 연습하는 모양이었다. 그 방 번호는 402호. 며칠 전 갈린을 통해 들은 이름은 김민재였다. 충청도 출신, 대학 2학년. 전자공학을 전공하며 형편이 어려워 알바도 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첫 인상은 조용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그런 수줍음 많은 청년이었다. 지유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자신이 낯설었다. 처음엔 동정심이었다. 이 추운 날, 컵라면 하나의 저녁을 때우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래서 따뜻한 찌개를 만들어 가져다 줬고 고맙다는 인사에 괜히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민재의 말투, 자세, 눈빛. 거기엔 그녀가 잃어버린 순수함이 있었고 세상에 찌들지 않은 고요한 생명력이 있었다. 그것은 지윤에게 묘한 자극을 주었다. 보호해주고 싶다는 감정이 어느 순간
소유하고 싶다는 충동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보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젊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 밤, 지유는 옥상에서 내려와 402호 앞에 섰다. 손에는 도시락이 담긴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조용히 노크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다.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민재는 놀란 얼굴로 인사했다. 지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건넸다. 이거 너무 많이 해서 남았어. 혼자 먹기 아깝잖니. 민재는 머뭇거리다가 두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유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사랑이 시작되던 그때처럼. 다음 날 아침 륜지유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강남 쇼룸에 출근해 직원 회의를 주도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든 게 귀찮았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에 여운처럼 남아있었다. 그 아이의 눈빛.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다. 하지만 도시락을 건넸던 순간 민재의 눈이 잠시 그녀를 바라본 그 짧은 찰나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감사함, 경계심, 그리고 아주 미묘한 갈망 같은 것. 그날 이후 지유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민재의 존재를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 쇼룸에서 고객을 상대할 때도, 거래처 미팅 중에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도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엔 그런 자신이 당황스러웠지만 곧 익숙해졌다. 오히려 그 생각이 지윤의 일상을 덜 외롭고 덜 공허하게 만들어주었다. 며칠 뒤 지윤은 또다시 마포 건물을 찾았다. 이번엔 이유가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4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관리인을 불러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민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402호 학생, 월세 잘 내고 있죠? 윤 사장님, 그 친구 참 성실해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야간 알바도 한다더라고. 혼자 지내는 거지요? 예, 부모님은 충북에 계신다던데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농사 짓는다고. 참 짠한 친구예요. 지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다. 그렇군요. 그날 밤 그녀는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직접 장을 봤다. 매운 닭볶음탕, 잡채, 소고기 장조림, 그리고 집에서 직접 만든 나박김치까지. 음식이 완성되자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말아 올렸다. 단순한 호의야. 엄마처럼, 이모처럼.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다시 402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심장은 또 한 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에는 은색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고 안에는 온기를 꽉 채운 저녁 한 상이 담겨 있었다. 민재야, 있어. 문이 열리고 민재가 나타났다. 그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아, 사장님, 또 이렇게. 밥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오늘 알바가 늦게 끝나서. 지유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도시락을 내밀었다. 그럼 다행이네. 따뜻할 때 먹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 다음에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보답이지. 그녀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시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민재의 방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민재야. 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보일러나 수도, 인터넷 이런 거. 네, 정말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고 지유는 잠시 4층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바람이 세지 않은 밤이었고
먼 거리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젊음이 가득한 그 거리 속에서 지유는 자신만 늙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곤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이도 직함도 모든 경계가 흐려지는 듯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민재에게 음식을 건넸다. 어떤 날은 관리인을 통해 슬쩍, 어떤 날은 직접 노크를 했다. 민재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지유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날은 비가 오던 수요일이었다. 지유는 우산도 없이 급히 빌라로 향했다. 누전 점검 문제로 관리인이 연락을 해왔고 그녀는 슈룸 미팅을 마치고 바로 달려왔다. 계단을 오르던 중 1층 현관 앞에서 민재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고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엄마, 제발 병원 좀 가요. 그냥 건디지 말고. 지유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다. 또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알바 시간 늘리고 가오도 알아볼게요. 제발요. 통화가 끝나고 민재는 이마를 무릎에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지윤의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졌다. 그날 밤 그녀는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300만 원. 그녀에겐 큰 돈이 아니었지만 민재에겐 생명줄일 수 있는 돈. 다음 날 저녁 그녀는 402호 문 앞에 다시 섰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건 아무 말 하지 마. 어머니 병원비라며. 당장 필요하잖아.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그 대신 지유는 말끝을 흐렸다가 조용히 말했다. 대신 오늘 저녁 나랑 같이 먹자. 같이 밥 먹는 거 어렵지 않잖아.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여전히 혼란과 경계가 섞여 있었지만 또 어딘가 외로운 아이가 어른을 의지하는 듯한 미묘한 감정이 엿보였다. 네. 그 대답과 함께 지유는 문을 밀고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방, 좁은 책상, 오래된 침대.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계절이 조용히 부딪히기 시작했다. 은지유는 작은 원룸 안에서 민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책상이 너무 작아 두 사람이 나란히 앉기에는 비좁았지만 오히려 그 가까움이 그녀에게 낯설고도 기분 좋은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지유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식사를 도시락에서 꺼내 하나하나 정성껏 차려주었다. 소고기 무국, 간장계란볶음, 멸치볶음, 그리고 조그만 반찬통에 담긴 나박김치. 우와, 이거 다 사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민재가 감탄한 듯 말했다. 응, 너 혼자 컵라면만 먹는 거 같아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먹으면 건강 안 좋아져.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민재는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조심스럽게 국을 떠먹었다. 눈이 살짝 커졌다.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그 맛이랑 비슷해요. 지윤의 가슴 어딘가가 순간적으로 지릿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그녀의 내면 어딘가를 흔들었다. 자신은 아이를 낳아본 적 없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아이를 갖는 문제는 늘 미뤄졌고 그러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 이상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민재는 어색한 듯 웃었고 지유는 그 웃음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식사를 마친 후 민재는 부엌 쪽으로 가서 식기를 정리했다. 제가 설거지할게요. 음식도 해주시고 이런 건 제가 해야죠. 그래, 그럼 맡길게. 지유는 책상 옆 침대에 살짝 앉았다. 좁고 단출한 방 벽에는 전공책들이 가득 꽂힌 작은 책장이 있었고 침대 맞은편에는 오래된 노트북이 놓인 책상이 있었다. 커튼은 햇볕에 색이 바랬고
바닥은 거울을 준비하듯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천천히 방 안 곳곳에 두다가 민재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방이 생각보다 깔끔하네. 아, 네, 지저분한 거 싫어해서. 좁긴 해도 나름 아늑해요. 지유는 잠시 말을 멈추다 조용히 말했다. 여기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민재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듯 멍하니 지윤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가끔은요. 근데 뭐 익숙해졌어요. 그렇구나. 지윤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너무 많은 걸 주고 있다는 걸 알았다. 돈, 음식, 관심, 그리고 이제는 시간까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강요한 적 없었다. 다만 그가 받아주길 원했을 뿐이다. 그날 밤 지유는 원래 계획보다 오래 머물렀다. 민재는 자신이 작업한 전공 프로젝트를 보여주었고 두 사람은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부모님 이야기, 학교 생활, 서울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들. 지유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라는 것을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격식 없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CEO, 미망인,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서 존재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늦었음을 깨달았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지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재도 함께 일어났다. 늦었는데 차 조심해서 가세요. 응, 오늘 고마웠어. 너랑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그리고 멋걸음 걷다 말고 뒤를 돌아봤다. 민재는 아직 문가에 서 있었다. 민재야. 네. 혹시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말해줘.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그 말에 민재는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유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주는 일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던가? 혹은 그 감정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더 위험한 것일까? 며칠 뒤 민재에게 또 다른 문제가 닥쳤다. 오래된 노트북이 고장이 난 것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고 노트북은 켜지지 않았다. 수리비를 알아봤지만 학생 신분으로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그 사실을 들은 지유는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다. 그녀는 회사에 쓰던 서브 노트북을 들고 직접 402호를 찾았다. 이거 잠깐 쓰렴. 내 서브 노트북인데 요즘은 거의 안 써. 안 돼요. 이런 비싼 거 빌려주는 거야. 새 거 아니고 그냥 잠깐 쓰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민재는 망설이다 결국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은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전 그냥 세입자일 뿐인데. 지유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그냥 내가 보면 내 잊었던 어떤 걸 떠올리게 해서 그럴지도 몰라. 민재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로의 거리는 여전히 사장님과 세입자 사이였다. 하지만 그 틈 사이로 작고 은밀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유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위험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겨울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칼바람처럼 차가웠고 거리에는 연말의 분주함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마포의 작은 원룸 속엔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윤지윤은 402호 문 앞에 다시 섰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박스와 따뜻한 유자차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오늘은 민재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갈린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당연한 듯 준비했다. 특별한 날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문을 두드리자 곧 민재가 문을 열었다. 그는 놀란 얼굴로 박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생일 축하해, 민재야.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챙기실 줄은. 조금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지유는 익숙하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전기장판 덕분인지 방 안은 아늑했고 희미한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커피 믹스컵과 인스턴트 볶음밥 용기가 놓여 있었다. 생일인데 이런 걸로 때우려 했어. 시간도 없고 특별히 챙겨본 적도 없어서. 지유는 말없이 케이크를 꺼내 작은 접시에 옮기고 유자차를 컵에 따라 주었다. 민재는 어색한 듯 조용히 앉았다. 손은 없지만 마음은 있으니까.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그녀가 건네준 케이크를 한 조각 떠먹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짜 맛있어요. 이런 생일은 처음이에요. 가족 말고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없어서. 지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릿해졌다. 아이처럼 순수한 감사의 말,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 어딘가를 툭 건드렸다. 조금의 정적이 흐르고 지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재야. 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늘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그 말에 지유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다행이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방 안의 조명은 약간 어두웠고 눈빛은 그늘 속에서 더 깊어 보였다. 가끔은 나 자신이 너무 이상해. 지유는 무심하게 말을 이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설레고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 몰랐거든. 민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는 이 상황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은 멋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전 그런 감정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의 허락처럼 들렸다. 지유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테이블 너머로 아주 조심스럽게. 민재는 눈을 깜빡였고 아주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어떤 말도 설명도 그 정도 필요하지 않았다. 지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민재도 따라 일어섰다. 서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간 끝에 두 사람은 조용히 안았다. 키스는 없었다. 격렬함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포옹, 긴 침묵 속의 체온. 하지만 그 체온은 그 어떤 말보다 명확했다. 이제 우리는 선을 넘었다. 그날 밤, 지유는 그 방에 머물렀다. 좁은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누워 있었고 손끝이, 팔이, 어깨가 천천히 서로를 감싸 안았다. 민재의 몸은 어렸고 익숙하지 않았고 아직은 조금 서툴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젊음이 있었고 그것이 지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떤 정의도 붙이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을 받아들였고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윤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민재는 아직 자고 있었고 창밖엔 가느다란 햇살이 비춰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 손등으로 살짝 이마에 머리카락을 넘겼다. 미안. 속으로 조용히 중얼였다.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그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다. 지유는 정기적으로 민재에게 생활비를 건넸고 민재는 그 대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무언의 약속이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감정과 현실 사이의 위험한 동행. 지유는 처음엔 죄책감을 느꼈지만 점점 그 감정도 흐려졌다. 몸보다 먼저 길들여지는 건 마음이었다.
민재도 변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 없이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는 작고 차가운 균열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다. 겨울은 여전히 깊고 길었지만 린지은의 일상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다. 민재와의 관계는 불안정하지만 익숙해졌고 그는 그녀의 일상 속에서 조용한 이안이 되어주었다. 그렇지만 익숙함은 언제나 변질을 동반한다. 처음의 떨림은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점차 평온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엔 권태로 바뀌기 마련이다. 지유는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패턴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재의 눈빛에서 놀라움이나 간절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안정이었고 동시에 감정의 무력함이었다. 그런 시점에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403호의 이사, 온 새로운 세입자였다. 이름은 황환.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졸업작품을 준비하기 위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건물에 들어왔다. 이삿날, 지유는 우연히 옥상에서 그를 처음 보았다. 옥상에 올라가 허브 화분을 돌보던 중 바로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이삿짐 소리에 자연스럽게 아래를 내려 쳐다보았고 거기서 그는 짐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다. 첫인상은 단호하고 또렷했다. 마치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는 짧고 강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환이라고 합니다. 403호 들어왔어요. 아, 네, 환영해요. 지유는 짧게 인사를 했지만 그 순간부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그가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을 묵묵히 오르내리는 모습, 어깨에 걸린 스케치북과 커다란 도면통, 그리고 가끔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그는 민재와는 완전히 다른 결이었다. 조용하고 순한 민재와 달리 하는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건 그녀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남자의 에너지였다. 며칠 후, 지유는 일부러 옥상 화분을 정리하러 가던 중 한과 다시 마주쳤다. 좋은 날씨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이런 날은 옥상이 딱이죠. 사장님이세요? 이 건물.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 직감이랄까. 분위기가 남다르셔서. 지유는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민재에게 보여주던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여성의 미소였다. 건축학과라면서요. 지금 졸업 준비 중인가요? 네, 아마도 건축가가 될 마지막 단계에 있죠. 멋지네요. 자신감 있어 보여요. 자신감 없으면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그들의 대화는 가볍지만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말은 짧았지만 시선은 길었고 무언의 교감이 오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지유는 자신도 모르게 403호 앞을 지날 때마다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가끔은 옥상에 올라가 그가 있는지 확인했다. 민재와의 관계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황환의 존재는 그녀의 내면을 다시 자극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한과 또 마주쳤다. 그는 맥주 2캔을 들고 있었고 그녀에게 한 캔을 건넸다. 옥상에서 같이 마실래요? 혼자 마시긴 아까워서. 지유는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옥상에는 도심의 불빛과 바람, 그리고 두 사람만의 공기가 감돌았다. 사장님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계세요?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요. 근데 조용함 속에 감춰진 외로움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죠. 그 말에 지유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들킨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봤고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깊은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농담이 아니었고 장난도 아니었다. 어쩌면 도전이었다. 그날 밤 이후 한은 지윤에게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단순한 세입자와 건물주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의 거리로.
한 번은 그녀의 손끝에 닿은 도면을 가리키며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지윤의 피부는 반응했다. 또 한 번은 옥상에 올라온 그녀에게 묻는다. 사장님, 혹시 사랑이라는 걸 최근에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면 그 반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무리해본 적은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는 직선이었다. 그날 이후 지유는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그의 말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그 안에 담긴 욕망과 여유, 그리고 확신. 민재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지만 하는 그녀를 선택하려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차이는 작지만 치명적이었다. 지유는 혼란스러웠다. 민재는 여전히 그녀에게 감사했고 순수했으며 그녀 없이 하루를 보내지 못할 만큼 의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는 그녀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관찰했고 분석했고 천천히 끌어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화는 대뜸 말했다. 사장님, 나한테 투자하실래요? 무슨 말이에요? 졸업 작품 끝나면 창업하려고. 혼자 하긴 어렵죠. 근데 사장님이라면 내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유는 그 순간 그의 말이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투자라는 말 속에 감정과 욕망과 거래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민재와 보내던 시간 속에서 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하만과의 대화 이후 윤지유는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마음속에는 분명히 알람이 울리고 있었다. 위험하다. 이건 선을 넘는 일이다. 이미 한 번 넘어본 선을 또 넘을 것인가. 수많은 경고가 귓가를 울렸다. 그러나 그 경고음은 한의 존재 앞에서 무력했다. 민재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따뜻했고, 순했고, 감사했고, 그녀의 존재에 의지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 그 모든 것이 지윤에게는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민재와 있을 때 위로를 받았지만 한과의 대화에서는 자극을 느꼈다. 감정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본능이 움직이는 듯한 자극. 그리고 어느 밤 그 자극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 창밖에선 비가 조용히 벽을 타고 흘렀고 거리의 불빛은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지유는 가만히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던 중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옥상에 와보세요. 무언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403호 황환. 그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결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하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서 있었다. 조명 아래 비에 젖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 채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장님, 제 졸업 프로젝트요. 지유는 조용히 다가가 스케치를 들여다보았다. 도심 속의 재건축 프로젝트. 낡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재해석하려 현대적인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설계였다. 이거 재밌네요. 현실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이 프로젝트 사장님 건물에서 시작하면 어때요? 지유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의 이 빌라 오래됐잖아요. 제가 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하면 그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첫 번째 투자자가 되는 거고. 그녀는 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안에는 도전과 욕망 그리고 계산이 섞여 있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투자야.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이죠. 한은 스케치북을 닫고 지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사장님, 전 알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걸. 그의 말투는 낮았고 숨소리는 가까웠다. 그는 한쪽 손으로 지윤의 얼굴을 살짝 만졌다. 전 돈이 필요해요. 당신은
그는 말끝을 흐렸다가 다시 눈을 맞추며 말했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순간 지유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이 먼저 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밤 그들은 옥상의 작은 텐트 안에서 서로를 가졌다. 민재와의 첫날 밤이 조용하고 조심스러웠다면 이 밤은 다르다.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관계 안에는 거래와 긴장, 그리고 솔직한 욕망이 있었다. 지유는 스스로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한의 손끝에, 입술에, 허리에 반응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을 해방시키는 듯했다. 다음 날,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다. 쇼룸엔 부대표에게 대신 맡기고 하루 종일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인지, 단순한 일탈인지 그녀는 정확히 정의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재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드러났다. 민재는 그녀가 요즘 자주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요즘 바쁘세요? 지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쇼룸에서 신제품 런칭 준비하느라.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엔 어딘가 슬픔이 번지고 있었다. 며칠 후, 지유는 한에게 다시 만남을 요청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당당했고,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은 와인을 마시며 말했다. 이 관계에 이름 붙일 필요 없어요. 그쵸? 그래요. 나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서로 편하게 해요. 난 감정 필요 없어요. 당신도 그러잖아요. 지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떤 게임에 들어섰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게임의 룰은 감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하지만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한은 필요를 넘어 욕망까지 침투하고 있었다. 민재가 그녀에게 안식처였다면 한은 불이었다. 타오르는 불, 제어할 수 없는 열기. 그리고 지유는 자신이 그 불 속에 발을 들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한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장님, 다음 주에 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오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갈게요. 봄날의 시작이니까. 한은 짧게 답했다. 좋아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프로젝트 봄날입니다. 당신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순간 지유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단순한 일탈도 아니다. 이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계절의 시작이었다. 이른 아침, 륜지유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화장은 되도록 연하게 했다. 어젯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통은 가시질 않았고 입안은 텁텁했고 뱃속은 알 수 없는 불쾌감으로 뒤틀려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가로일 거라 생각했다. 쇼룸 일, 민재와의 감정적 거리, 그리고 항안과의 불안정한 관계. 모든 것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피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있었다. 생리 예정일을 며칠째 지나치고 있었고 몸은 무겁고 민감해졌으며 특히 아침이면 메스꺼움이 심해졌다. 그녀는 약국에서 조용히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욕실 안에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두 줄, 확실한 양성 반응. 지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테스트기는 축축하게 젖은 손바닥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진짜야?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눈앞에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44세 의사들은 몇 년 전부터 그녀에게 폐경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몸은 한 생명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재일까? 아니면 한일까? 그녀는 양쪽과 모두 관계를 맺었고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도 결정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그 어느 쪽과도 아이를 계획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걸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는 6주 차렸다. 작지만 분명히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나이에 자연 임신은 드문 일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야 해요. 원하시면 산부인과 전문의도 연결해 드릴게요. 지유는 고개만 끄덕였다. 병원을 나서는 길, 가을빛이 완전히 빠진 서울거리는 차가운 회색 빛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마음 역시 그 색깔과 다르지 않았다. 며칠 동안 그녀는 민재를 만나지 않았다. 핑계는 바쁨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죄책감, 혼란, 그리고 두려움. 그녀는 이 모든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 그녀의 변화를 민재는 느끼고 있었다. 그는 402호 방에서 혼자 라면을 먹으며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지윤에게 보낸 메시지엔 여전히 답장이 없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고 전화도 줄었다. 대화는 피상적이었고 만남은 어색해졌다. 민재는 처음엔 그저 그녀가 바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심은 그가 403호 앞을 우연히 지나치다 문틈으로 들린 소리에 의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그는 옥상에서 공부를 마치고 방으로 내려오던 중 403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한과 지윤의 웃음소리, 그리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민재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 차갑게 그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문을 노크하지 않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간 이유는 단 하나였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지윤은 결국 민재를 불렀다. 옥상, 밤, 조용한 바람.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벤치에 앉았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지윤은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나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 아이를 가졌어.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잠시 후 힘겹게 물었다. 제 아이인가요? 지윤은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확신할 수 없어. 민재는 웃음도 분노도 없이 그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403호, 항안 씨죠. 지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 되었다. 언제부터였어요? 그게 중요한가? 민재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전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의 외로움까지도 이해하려고 했고 감싸려고 했어요. 나도 너를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민재는 계단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은 날 키웠고 이제 버리네요. 마치 애완동물처럼.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 모든 말은 너무 정확했기에. 그날 밤 지윤은 한동안 옥상에 앉아 있었다.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태아의 존재는 기쁨이 아닌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이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엔 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태도, 그의 말투, 그의 시선.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그가 이 아이의 아버지이길 바라고 있는 걸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대답은 하나도 없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안엔 이미 봄과 겨울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마포의 겨울밤은 유난히 차가웠다.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났지만 린지윤의 마음속은 빛 한 점 없이 캄캄했다. 그녀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두 개의 와인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한 잔은 비어 있었고
다른 한 잔은 절반쯤 남아 있었다. 잔 속의 붉은 액체는 깊은 어둠처럼 보였다. 몇 시간 전 그녀는 두 사람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내 집으로 와줘. 할 이야기가 있어. 민재와 환 두 남자. 그녀의 인생에 깊이 스며들어버린 너무 다른 두 남자. 민재는 응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유는 알았다. 그는 올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그를 끌어당길 것이다. 분노든 궁금증이든 미련이든. 환은 짧게 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갈게요. 오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환이었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분위기 좋네요. 이 집, 당신을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에요. 지유는 대답하지 않고 와인잔을 내밀었다. 그는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다. 민재도 부른 거죠. 그래. 흥미로운 밤이 되겠군요. 하는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감정의 충돌이 아닌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을. 10시 15분. 두 번째 초인종 소리. 문 앞에 선 민재는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았고 어깨는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들어왔다. 지은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환과는 한 차례 눈빛을 교환했을 뿐 말은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지배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준 건 알아. 나도 후회해. 하지만 오늘은 피하지 않기로 했어.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는 한 모금 와인을 마시고 말했다. 그럼 정리하죠. 이 문제부터. 지유는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민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한씨 아이입니까? 지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확신할 수 없다고 했죠. 그건 아직도 그래요. 병원에서도 아직. 환이 끼어들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겠죠.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지유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을 참고 천천히 말했다. 나 혼자 키울 거야. 그 말에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민재의 눈엔 놀라움이, 한의 눈엔 경멸에 가까운 냉소가 담겨 있었다. 정말 아이 때문입니까? 한이 물었다.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에요. 이 관계를 지우기 위해 아이를 벌처럼 끌어안으려는 건 아니냐고. 지유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넌 항상 계산적이었지. 처음부터 나를 투자자로 봤잖아. 돈, 권력, 욕망. 넌 그걸 모두 이용했어. 한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도피처로 썼죠. 민재가 부족했을 때,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을 때, 서로 필요했으니까 함께한 거 아닙니까?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단 한순간도 사장님을 일용한 적 없습니다. 난 진심이었어요. 바보처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려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로 끝낼 겁니다. 그 말에 지윤의 눈이 흔들렸다. 민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전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곁에 남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너무나 가볍게 들렸다. 마치 이 모든 관계가 그저 한순간의 오해였다는 듯. 지유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앞에 와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은 혼자예요. 원하던 대로. 지유는 얼굴을 들지 않았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다. 나가기 전
문 앞에서 한마디 덧붙였다. 다음 달 제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당신이 없더라도 진행할 겁니다. 투자, 감정, 몸, 당신이 준 모든 걸. 난 계산서에 남겨둘게요. 문이 닫혔다. 펜트하우스 안은 고요해졌다. 지유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배 위에 얹혀 있었다. 따뜻한 체온, 그리고 그 안에 뛰고 있을 작은 심장. 모든 것을 잃은 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포의 하늘은 하루 종일 잿빛이었고 륜지은의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은 마치 무채색 필름처럼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이제 이 집에는 소음이 없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문자는 오지 않았으며 방문객도 없었다. 쇼룸은 부대표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지유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지 않았다. 사라지듯 조용히 물러났고 세상은 그녀의 공백을 아무 일도 아니듯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소파에 웅크린 채 그녀는 며칠째 씻지 않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눈은 킅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먹는 것도 줄었고 잠은 낮게 깼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건 민재의 뒷모습과 한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본능처럼 자주 배 위로 향했다. 작고 따뜻한 배 그곳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너라도 없었으면 난 그냥 사라졌을 거야. 지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기를 거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바싹 마른 입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거울 속 그 여자가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강했던 자신, 똑바로 서 있던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복통으로 잠에서 깼다. 쥐어짜는 듯한 통증, 식은땀이 흐르고 손끝은 차가웠다. 그녀는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를 부르려다 멈췄다. 괜찮아. 아직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천천히 옷을 챙겨 입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표정을 읽기 어렵게 굳어 있었고 몇 번이나 화면을 확인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자궁 수축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 같네요.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지유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산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수면 부족, 영양 상태도 불균형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태아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산전 심리 상담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사모님에겐 그게 필요해 보여요. 병원을 나서던 그녀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사장님 같지 않았다. 우아한 코트, 정제된 메이크업, 날렵한 하이힐. 그런 것들은 이제 남의 인생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나는 누구지? 모든 타이틀이 사라졌을 때,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녀는 어떤 존재로 남을 수 있는가? 답은 뱃속에서 조용히 뛰는 심장이었다. 그 아이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부엌 불을 켰다. 냉장고엔 며칠째 손대지 않은 채소와 고기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지었고 미역국을 끓였고 따뜻한 달걀찜을 만들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그 앞에 그녀는 정갈히 앉았다.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듯 말했다. 잘 자라줘.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선택한 순간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정신건강 상담센터를 찾았다. 담당 상담사는 조용한 여성으로 그녀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어떤 이유로 오셨나요? 지유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천천히 민재와의 관계, 한과의 욕망, 아이, 외로움, 공허함, 그리고 지금 느끼는 두려움까지 그녀는 모든 걸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어가 엉켰고 감정이 터졌으며 중간중간 울음을 참느라 말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상담사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판단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대신에 말하지도 않았다. 그 과정은 마치 자신의 상처를 거울에 비춰 하나씩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다. 고통스럽지만 회피할 수 없는 과정. 상담이 끝난 뒤 지유는 진료실을 나서며 조금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다. 세상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그 안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듯했다. 빛이 들어올 작은 틈이.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다이어리를 꺼냈다. 처음 쓰는 일기였다. 2025년 2월 3일. 아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누구에게도 완전히 사랑받지 못했지만 너에게만은 진심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다만 엄마가 아직도 너무 많이 흔들려서 미안해.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배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끝 아래 아직은 느껴지지 않는 생명의 움직임.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자신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 가정을 함께하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마포 하늘엔 옅은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길가 나무에는 아직 앙상하지만 희미한 런두빛이 번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은지은은 느릿하게 걷고 있었다. 코트를 여며진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다. 병원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병원 건물을 돌아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산모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버틸 수 있었다. 모든 게 아직 불확실했지만 아이만은 분명했다. 살아있고 자라고 있으며 그녀를 중심으로 다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지유는 쇼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마포의 작은 공간 하나를 임대해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준비하고 있었다. 임신, 경력 단절, 관계 상처 등 다양한 이유로 무너진 여성들을 위한 공간. 자신이 겪었던 것을 타인의 회복에 쓰고자 했다. 그 시작은 단출했지만 진심이었다. 나 같은 사람은 많다. 단지 말할 곳이 없었을 뿐이다. 그녀는 벽에 조심스레 그림을 걸고 커피포트를 준비하고 오래된 소파 위에 쿠션을 정돈했다. 그리고 작은 화분을 놓았다. 그 화분엔 초록 새싹이 막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름을 지었다. 봄이. 어느 날 오후 익숙한 발걸음이 센터 문 앞에 멈췄다. 지윤이 문을 열자 그곳엔 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성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머리는 조금 짧아졌고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잘 지내셨어요? 지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했어요. 다시 방향을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사장님을? 아니, 지은 씨를 원망도 했어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유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고맙다, 민재야. 너한텐 정말 미안했어. 이젠 괜찮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전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지유는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는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기 길을 찾으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자라고 있어. 이젠 안정기야. 그럼? 정말 다행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끔 이 센터에 가도 될까요? 봉사라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유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지. 며칠 후 또 다른 방문자가 센터 앞에 섰다. 이번엔 항완이었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말끔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담긴 낡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제 곧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초대장을 가져왔어요. 지유는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받았다. 축하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그의 말엔 예전처럼 냉소도 도전도 없었다. 오히려 조금은 담백했고 조금은 후회에 가까웠다. 아이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서 키울 거예요. 그 선택, 당신답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말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지유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등 뒤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는 듯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리는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봄이 왔다. 지유는 이제 매일 아침 다이어리를 썼다. 태어날 아이에게 편지를 쓰듯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쌓아갔다. 2025년 4월 10일. 오늘은 봄바람이 창문을 밀고 들어왔다. 아이야, 너는 내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서문이란다. 엄마는 이제 두렵지 않아. 그녀는 다이어리를 덮고 센터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고 새싹이 돋은 화분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뱃속에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너도 느꼈니? 봄이 왔어.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고 실수도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윤지은은 이제 안다. 사람은 망가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진심은 언젠가 방향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삶은 단절이 아닌 계속됨이라는 것.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